네, 글로벌 이슈 플러스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글로벌 증시의 어떤 수급 흐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중동 이슈를 제외하고 나서라도 최근에 사실 미국에서 투자 자금들이 많이 비미국 쪽으로, 특히 신흥국 쪽으로 많이 흘러들어 오고 있고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사실 미국 증시는 거의 뭐 한 지난 2년, 3년 동안은 뭐 나스닥은 신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강력한 모습을 보였는데 올해만큼은 다른 쪽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최근의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 2년간 미국 증시에 투자하셨던 투자가 분들가에서는 보통 35%에서 40% 아주 높은 투자 성과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올해 들어와서는 이런 분위기가 싹 반전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해외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 더 퍼포먼스가 좋은 사항이 올해 말까지는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게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년간 미국 예의주의라고 할 정도로 유난히 투자 성과가 좋았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그 투자 성과에 그 찬물을 끼얹는 게 트럼프의 그 국제 투자 자금 흐름에 과세하는 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섹션 899라고 하는 이런 그 세제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좀 불공정하다고 보는 자금들에 대해서는 또 국가에 대해서는 최대 20%까지 과세를 매기게 돼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조세 회피 지역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자금 그리고 비과세 해외 정부 펀드들 같은 경우에 미국 증시에 대한 투자 자금들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해외 투자 자금들이 미국에서 빠져나오면은 채권, 주식, 달러 같은 경우는 약세가 일어나 트리플 약세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지난 그 2년간 미국 같은 경우에는 M7의 실적도 좋았고요. 기술 혁신이 주가를 끌어올렸다면 이제 앞으로 미국 증시가 좀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외 투자 자금들이 이탈이 됐을 경우에는 미국 증시의 변동성도 커질 수밖에 없고 또 이런 흐름을 미리 알았던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식을 대거 팔고 일본이나 해외 증시에 좀 투자를 했던 것이고요. 또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연기금들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본격적으로 해외 주식에 투자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뭐 일단 항상 그렇지만 계속 올라가는 주식은 없잖아요. 계속 올라가는 시장도 없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올해만큼은 살짝 좀 주춤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인 것 같고요. 거기다가 말씀해 주셨던 그 섹션 899 이게 요즘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더라고요. 혹시라도 이게 정말로 미국 증시 투자자분들에게 더 큰 세금을 안기게 될지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수급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가장 궁금한데 어느 쪽이 좀 요즘 많이 올라가고 있나요? 네, 올해 미국 증시는 주요 증시 가운데 투자 성과가 맹꼴찌입니다. 아무래도 트럼프의 그 제1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관세가 이제 앞으로는 달러 약세 정책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미국 자산 이탈은 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2000년 이후에 그 전 세계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월별 그 투자 성과를 봤을 경우에 현재는 미국 이탈 국면이 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이탈 국면에서는 연간 투자 수익이 2% 정도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탈 국면에서는 30%, 그리고 일본은 16%, 신흥국은 35%, 금은 20% 정도 투자 성과를 보였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국 증시와 상관관계가 낮은 해외 증시라든지 해외 주요 그 분산 투자 상품 및 금에 대한 투자들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제 앞으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브레튼 우주 체제를 개편시키는 게 가장 주요 정책 목표인 만큼 이제 관세에 이어서 달러 약세 정책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
증시의 큰 손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해외 증시로 활발한 투자 자금들이 좀 유입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금값이 다시 이번에 또 중동 불확실성을 만나면서 다시 사상 최고치 근처까지 또 올라왔더라고요. 이외에 뭐 요즘 코인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또 다른 나라 증시로도 가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좀 포함이 될까요? 해외 증시 어떤 쪽인가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증시 쪽으로는 지난 그 5월만 하더라도 5조 한 7천억 원 정도 순매수를 보였고요. 현재 글로벌 증시에서도 가장 활발한 증시가 인도나 브라질 그리고 베트남 뭐 이런 나라들이 주요 타겟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도 인도를 중시하는 이유는 인도는 7월 초까지는 미국과 관세 잠정 협상을 이룰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그 6월 6일 날 같은 경우에는 인도 중앙은행이 금리를 0.5%포인트, 지준율은 1%포인트까지 낮췄습니다. 파키스탄과 전쟁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조치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금리 인하가 인도의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의 자금 이동이 빨라지기 때문에 주시장을 좀 끌어올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인도의 그 투신의 그 자산 운용 규모가 무려 1,100조 원 정도 규모에 달하는데 이 규모가 과거 10년간 6배 정도로 확대될 정도로 인도 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탄탄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해외 투자가들이 관심 있게 보는 증시가 베트남 증시인데요. 최근에 들어와서 베트남 증시 같은 경우는 3년 내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화랑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경제 지표도 좋고요. 특히 수출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마이너스 19%까지 떨어졌지만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5월 달 들어와서는 17%가 플러스 나는 V자 반등을 보였다는 겁니다. 특히 베트남 증시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의 그 개인들의 계좌 수가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1천만 계좌가 넘었는데요. 베트남의 인구의 10%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주가 상승은 또 자금 선순환을 불러오면서 기업들의 투자 확대라는 선순환 구조를 갖고 온다는 점에서 베트남 증시도 눈여겨서 보셔야 될 증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나라들이 이제 관세 타격을 좀 더 크게 받았던 그런 나라들인데 오히려 최근에는 세상이 주목하는 증시가 됐다는 거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네요. 그 중에 또 하나가 원래는 또 반도체가 있지 않았습니까? 뭐 반도체 관세가 좀 앞으로도 부여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국내 증시 쪽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건 다시 한번 또 삼성전자가 6만 전자를 올라가는 그런 그림까지 보였고 반도체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작년 7월 달에 그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현재는 지난 4월 달까지는 40% 가까이 급락했다가 다시 30% 정도 바닥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주가와 관련해서는 시장의 전망, 특히 외국인의 전망이 좀 엇갈린데요. 뭐 12개월 예상 EPS를 보면은 지금 확대 추세이기 때문에 분명히 투자 매력은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S&P 500 간의 예상 그 주가 수익비율 차를 보면은 고평가된 부분들이 상당히 해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생성 AI와 관련된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는 점. 그리고 엔비디아가 다시 시가총액 1위를 탈환할 정도로 아무래도 기대감이 커지고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 경기 수축 국면 그리고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 그리고 AI와 관련된 수요들이 정보 산업 전반에 낙수 효과를 가져다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춰보면은 단기간에 정고점을 뚫는 이런 강세장으로 전개되기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또 생각해야 될 변수들이 또 주말 사이에 좀 많아졌죠. 중동 얘기 잠시 후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래도 AI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AI 붐에 따라서 좀 탄력을 더 받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까요? 네, 그 1분기 반도체 매출과 관련해서는 무려 18%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6분기 연속 올라갔던 것은 AI에 관련된 그 반도체 수요들이 특수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4월 달에 상호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반도체 재고를 확보하기 위한 기업들의 재고 확보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반도체가 점점 본격적으로 회복이 되고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가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세계 반도체 매출뿐만 아니라 실리콘 웨이퍼의 출하 면적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출하 면적 같은 경우는 2분기 연속 감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2분기부터는 반도체 재고 확보와 관련된 가수요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출하가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그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반도체가 좀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이라든지 노트북 PC, 자동차나 산업 기기에 들어가는 메모리와 관련된 반도체 수요들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 회복 징후가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와 관련된 우리나라 쪽에 자금들은 계속 유입은 되겠지만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규모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리콘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타기 위해서는 AI 붐이 정보 산업 전반에 낙수 효과를 가져다 줘야 될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UAE라든지 그리고 사우디가 거액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와 관련된 수요들이 크게 증가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라든지 브로드컴의 새로운 모델 AI들이 좀 출시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아직까지는 증명해야 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관점 주셨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중동 이슈가 좀 들어오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전면전까지 갈 가능성은 낮다고들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4월째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현재 1차 공격을 이제 마무리하고 2차 공격에 들어갔습니다. 민간 시설뿐만 아니라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이란 같은 경우는 가혹한 보복을 천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면전으로 치닫지는 않더라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그 이란 같은 경우에는 외부 압력이나 공격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보복을 해왔던 그 전례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보복이라든지 반격 그리고 전쟁이라는 그 표현을 쓸 정도로 양국 간의 관계가 좀 상당히 좀 험악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외환이라든지 금융시장의 위험도 회피 현상들이 좀 더 가속화된다는 점에서 투자하실 때 좀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에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마무리가 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중기 혹은 장기화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뭐 경험했던 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경험상 전쟁이라는 거는 예측을 할 수 없는 영역이더라고요. 아무리 이렇게 될 것 같아라고 퍼즐을 준비해 놓고 시나리오를 맞춰놔도 그거에서 항상 벗어나는 일들이 계속 변수들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 정치적인 각국의 상황이라든지 경제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너무 쉽게 봐서는 안 되는 그런 이슈라는 건 여러분들 뭐 다들 공감을 하실 거고요. 시나리오는 다들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소장님의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나 뭐 증시 입장에서나 국내 증시 입장에서나 어떤 그 시나리오가 좀 필요할까요? 네, 아무래도 국제 유가가 상승했을 경우에 국내 그 물가 상승뿐만 아니라 소비를 위축시키는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데요. 현재 국제 그 연구 기관들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양국 간의 갈등이 좀 단기간에 그치면서 WTI 그 국제 유가 가격이 1배럴당 75달러 정도에서 안정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확률은 한 10%밖에 되지는 않지만 한국 경제 그것이 계량 모델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한다면은 1년 뒤에 우리의 그 실질 GDP 성장률은 0.15% 정도 하락 압력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정부가 금리를 좀 낮춘다든지 여러 가지 돈을 풀어가지고 경기를 좀 회복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좀 작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지난해 4월과 10월 달에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전면전은 아니지만 제한적인 전쟁을 한번 일으킨 적이 있었고요. 이란도 보복전에 일어났는데 이때 그 국제 유가는 87달러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이 된다면은 1년 뒤에 그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누적으로 0.27% 정도 하락을 하게 되는데요.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경제적 피해가 GDP의 0.5%니까 이 둘을 합치면은 거의 0.8%포인트 정도 경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최악의 국면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닫히는 경우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국제 흐름의 한 20%를 공급해주는 이런 해협이 닫혔을 경우에는 2천만 배럴 정도가 세계 경제에 공급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처럼 국제 유가는 120달러까지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실질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0.7% 가까이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관세로 인한 충격까지 받았을 경우에는 한국 경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상황까지 빠지게 되는데요.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페르시아만을 향하던 유조선이라든지 자동차 전용선, LNG 운반선 같은 경우는 한 달에도 수십 회 가지고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원유 수송 그리고 수출에 타격을 받았을 경우에는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뭐 아까 잠깐 뭐 단기적인 이슈가 한 10% 정도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그러면 지금은 약간 제한적인 전쟁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건가요? 네, 폴리마켓 같은 경우에도 제한적인 전쟁이 일어날 확률은 거의 50% 정도 보고 있고요. 또 호르무즈 해협이 닫히는 최악의 국면은 한 40%를 보고 있는데 그래요? 이런 시나리오로 봤을 경우에 아무래도 제한적인 상황, 국제 유가는 한 90달러 언저리까지도 좀 갈 수 있는 상황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투자 포트폴리오 짜질 때 좀 참고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마 어디서 본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불과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도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공격과 보복을 주고받았던 기억이 나실 텐데 그때랑 지금이 물론 상황은 좀 다릅니다. 그때는 미국이 완전히 좀 배제를 하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미국이 확실하게 이스라엘을 좀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주말 사이에도 포성이 오고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거의 전쟁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제한적인 상황이 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시나리오에 따르면 WTI 기준 약 87달러 그러니까 90달러 근처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0.27% 정도 대한민국의 GDP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니까 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제조업이 원래 역사적으로 좀 전통적으로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면 어쩔 수 없이 코스피는 단기적인 랠리가 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장부터 앞으로도 계속 6월장의 어떤 계산기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네요. 자,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